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까마득히 먼 조선 땅 어느 외딴 마을에 기와 담장이 하늘을 가릴 듯 높고 웅장한 대갓집이 한 채 있었답니다. 그 집의 위세는 십리밖까지 자자했으나 그 높은 담장 안 가장 후미지고 축축한 광 한 구석에는 누구도 돌보지 않는 작은 아이가 하나 살고 있었지요. 아이의 이름은 담비. 하늘에서 내리는 달콤한 비처럼 세상에 기쁨을 주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었지만 아이의 삶은 이름과 달리 한없이 쓰고 외로웠습니다. 담비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바로 두 눈의 색이 달랐던 것이지요. 한쪽 눈은 깊은 땅처럼 검붉은 갈색이었고 다른 한쪽 눈은 시리도록 차가운 겨울 하늘빛을 닮은 푸른색이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검은 눈을 가진 시대에 담비의 눈은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여겨졌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은 아이를 요물, 즉 요사스러운 괴물이라 수군거리며 쉬쉬했고 아이의 어미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담비는 집안의 가장 큰 수칫거리가 되어 따스한 온기가 도는 안채가 아닌 차가운 흙바닥의 광에 내맡겨졌습니다. 아이의 세상은 네모난 광이 벽이 전부였습니다. 볕이 잘 들지 않아 구석에는 늘 이끼가 끼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묵은 집단과 흙의 눅눅한 냄새가 배어 있었지요. 식사는 하루에 2번, 무심한 하인이 문틈으로 넣어주는 멀건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아이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고 아이 또한 말을 배우지 못해 그저 침묵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비에게는 비밀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의 흙바닥 틈을 비집고 자라난 작은 들꽃들이었지요. 다른 이들의 눈에는 그저 미천한 잡초로 보였겠지만 담비의 신비한 두 눈에는 그것들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볼 수 있었거든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품고 있는 생명의 빛을 말입니다. 건강한 꽃은 따스한 노란빛을, 시들어가는 잎사귀는 희미한 회색빛을 내는 것을 아이는 알았습니다. 아이는 매일같이 그 작은 생명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작은 온기를 나누며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아이가 외로움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이가 6살이 되던 해 가을, 대갓집에서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김대감의 환갑잔치가 열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온 집안이 떠들썩했지요. 하인들은 마당을 쓸고 닦고 부엌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담장을 넘어 아이가 있는 광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난생 처음 맡아보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에 저절로 군침을 삼켰습니다. 잔칫날이 되자 집안은 온갖 비단 옷을 차려입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는 나무 문에 난 작은 옹이 구멍으로 바깥 세상을 훔쳐보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색동 저고리를 입고 깔깔거리며 마당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몸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주홍빛 생명의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요. 담비는 자신도 모르게 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술래잡기를 하던 아이 하나가 숨을 곳을 찾다가 담비가 있는 낡은 광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는 담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먹어 통통한 볼을 가진 사내 아이였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광의 문틈을 들여다보던 아이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이상한 빛의 두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검붉은 갈색과 시린 푸른색이 뒤섞인 눈. 와, 괴물이다! 사내 아이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 소리에 마당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광으로 쏠렸습니다. 흥겨웠던 잔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지요. 대청가루에서 점잖게 손님들의 절을 받던 김대감의 얼굴이 수처럼 검게 변했습니다. 가장 명예로워야 할 날, 집안의 가장 큰 수치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 요망한 것을 당장 치우지 못할까? 김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인 2명이 달려와 아이를 광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김대감은 소리쳤습니다. 거기다 아예 널빤지를 대고 못질을 해버려라. 2번 다시 저 흉측한 것이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하란 말이다. 쿵, 쿵, 쿵. 담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세상을 봉인하는 망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한 줌의 빛이 사라지자 아이의 세상은 완벽한 암흑이 되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다시 잔치의 풍악 소리가 희미하게 이어졌지만 그 소리는 이제 담비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차가운 흙바닥에 웅크린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푸른 눈에서는 차가운 눈물이, 갈색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는 자신의 눈이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담비가 빛 한 점 없는 암흑 속에 갇힌 채로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거의 말을 잊었고 감정 또한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저 숨만 붙어있는 작은 그림자처럼 광이 차가운 정적과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마을에 끔찍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과 열로 시작된 병이 이내 온몸에 검붉은 반점을 피우며 사람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며칠을 앓던 사람들은 결국 피를 토하며 죽어나갔고 마을은 순식간에 곡소리와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의원은 속수무책이었고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의 노여움이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던 김대감의 집안도 재앙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귀한 막내 손주가 역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다급해진 김대감은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굿을 벌였습니다. 작두 위에서 춤을 추던 무당은 이윽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외쳤습니다. 이 재앙은 마을에 깃든 투정한 기운 때문이오. 아주 가까운 곳에 인간이 아닌 유물이 웅크리고 앉아 재앙을 부르고 있단 말이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람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김대감 댁의 가장 깊숙한 곳, 널빤지로 봉인된 낡은 광. 그 안에 갇혀있는 2가지 색의 눈을 가진 아이. 잊혔던 공포가 되살아나자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마을이 망하게 생겼다. 당장 저 요물을 없애야 한다. 하는 흉흉한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결국 김대감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손주의 가쁜 숨소리와 가문의 명예를 위협하는 흉흉한 민심 사이에서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울의 한쪽을 택했습니다. 그는 가장 충직한 종을 한밤중에 불러들여 나지막이 명령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그 아이를 노고산 깊은 골짜기에 갖다 버려라. 누구의 눈에도 띄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마을을 구하고 가문을 지키기 위한 일이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차가운 겨울을 재촉하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광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아이는 거친 손에 이끌려 자루에 담겼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마셨지만 그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의 공기였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루의 흔들림에 몸을 맡긴 채 이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직감할 뿐이었습니다. 사내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한참이나 산을 올랐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음산하게 들려오는 깊은 골짜기에 다다르자 그는 자루를 팽개치듯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자루에서 기어나온 담비의 작은 몸 위로 차가운 눈과 비가 섞여 내렸습니다. 얇은 무명옷은 금세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사방은 온통 어둠뿐이었고 간간이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는 아이의 공포를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에 아이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거구나. 아이는 앙상한 무릎을 모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꺼져가던 아이의 시야 한 구석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따스한 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 유일한 색깔이었습니다. 늙은 고목나무 뿌리 근처 이끼 낀 바위 틈에서 새어나오는 부드러운 초록빛. 그것은 단디가 늘 보던 살아있는 것들이 내뿜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아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빛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뼘, 또 한 뼘. 차가운 흙바닥에 작은 몸이 끌린 자국이 남았습니다.
마침내 빛이 나는 곳에 다다른 아이는 그 신비로운 틀잎에 작은 손을 뻗은 채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아이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감촉에 담비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의 할머니 한 분이 등불을 든 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산의 약초꾼 노고산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귀한 약초를 캐기 위해 산에 올랐다가 우연히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흠뻑 젖은 행색, 앙상하게 마른 몸,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두 가지 색의 눈동자. 그러나 할머니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할머니는 아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가여운 것, 세상이 너의 귀함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할머니는 아이를 자신의 마른 등에 둘러업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할머니의 등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담비는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의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산 중턱에 있는 작은 흙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의 추위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잘 말린 약초들의 향긋하고 쌉쌀한 내음이 가득했고 아궁이에서는 장작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뒤 뜨끈한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뭉근하게 끓인 조죽 한 그릇을 가져와 손수 떠먹여 주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꽁꽁 얼었던 아이의 몸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담비는 평생 처음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잠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그 소리는 이제 무서운 자장가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버린 세상의 끝에서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노고산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담비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어둡고 축축한 광에 갇힌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산 구석구석을 누비며 약초를 배우고 새소리를 들으며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담비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세상의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아이의 푸른 눈과 갈색 눈은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호기심과 총기로 반짝이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 마을의 비명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역병은 늦가을의 낙엽처럼 사람들의 목숨을 계속해서 앗아갔고 할머니의 약초 강주리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길어진 가뭄 탓에 약초들마저 뿌리가 마르고 잎이 누렇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마에는 근심의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큰일이구나. 이대로 가다간 산의 생명도 마을의 생명도 모두 꺼지게 생겼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린 약초를 뒤적이던 어느 날 곁에서 약초를 다듬던 단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저 약초는 이제 빛이 거의 없어요. 회색 빛이에요. 아파요. 아이는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지치뿌리가 담긴 소쿠리를 가리켰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단비의 눈에는 약초의 생명의 빛이 사그라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쪽 바구니에 있는 도라지는 아직 빛이 환해요. 아주 힘센 초록빛이에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단비가 가리키는 약초들을 살폈습니다. 과연 겉은 멀쩡해 보이던 지치는 속이 비어 있었고 볼품없어 보이던 도라지는 쪼개보니 진액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단비의 신비한 능력은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쪽 바위 너머에 아주 밝은 노란빛을 내는 꽃이 있어요. 그 빛을 보기만 해도 속이 따뜻해져요. 아이가 이끄는 곳으로 가보면 어김없이 잘 자란 감초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이 저 흙은 슬픈 빛을 내요. 목이 마르다고 울고 있어요. 아이의 말에 마른 땅을 파 내려가자 놀랍게도 바위 틈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두 눈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하늘의 선물이었음을. 할머니는 감격에 겨워 아이를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아가, 네가 바로 이 산이 보낸 살아있는 약이로구나. 단비의 도움으로 할머니는 좋은 약초들을 가려내어 약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의 양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산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할머니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약초를 전부 숨겨둬서 우리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어. 당장 약을 내놓으시오. 이 늙은 무당이 아이들을 홀려 산에 가두고 재물을 모으고 있다. 두려움에 떠는 할머니의 앞으로 어느새 훌쩍 자란 단비가 작은 몸을 던져 막아섰습니다. 이제 10살 남짓한 소녀였지만 그 눈빛만은 100살 먹은 노승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단비는 자신을 경멸하고 버렸던 사람들을 차례차례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빛은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얼룩져 검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단비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니년이 뭔데 우리를 막아? 단비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썩은 흙냄새가 납니다. 이기심과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산의 정기가 깃들 수 없습니다. 산신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약을 내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 순간 소녀의 두 눈이 횃불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푸른 눈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사람들의 탐욕을 꿰뚫었고 갈색 눈은 대지처럼 깊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듯 했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물이라 불렀던 작은 소녀에게서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을 느꼈던 것입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찝찝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며칠 뒤 한밤중에 할머니의 살인문 앞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며칠 전 험악하게 굴던 장정 중 하나와 그의 아내가 쌀 한 자루를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소녀님, 제발 저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가진 것이 이것뿐이지만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단비는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빛은 이전과 달리 슬픔 속에서도 자식을 위하는 간절함이 담겨 맑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단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밤낮으로 정성껏 달인 약을 내어주며 열을 내리는데 좋은 잎사귀를 따로 챙겨주었습니다. 기적처럼 그 집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비를 요물이나 괴물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경외심을 담아 신비한 눈을 가진 아이 또는 노고산에 살아있는 산신령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정성껏 마련한 곡식이나 옷감을 들고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비는 그들의 마음속 빛을 보고 진실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려내어 기꺼이 산의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버려졌던 아이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희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듬해 봄이 오자 기적처럼 역병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에 쩍쩍 갈라졌던 논밭은 촉촉한 생기를 되찾았고 산의 나무들은 앞다투어 파릇한 새순을 틔웠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비를 맞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이 비가 단순한 비가 아니라 노고산의 아이가 내려준 축복이라 믿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단비와 할머니 덕분에 점차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산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위세등등하던 김대감의 집안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역병을 피하기 위해 용한 무당과 값비싼 약재에 쏟아부은 재산은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고 곳간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재산보다 더 뼈아픈 것은 무너져 내린 가문의 명예였습니다. 자신의 손녀를 유물이라며 산에 내다버린 비정한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마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그의 집 담벼락을 지나며 대놓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먹고 살던 김대감에게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원인 모를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의원은 그 병이 몸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 화병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텅 비고 썰렁한 대저택 안에서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치욕, 그리고 자신이 버린 손녀에 대한 뒤늦은 회한에 시달리다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인과응보,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엄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몇 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비는 어느덧 꽃다운 나이에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과 외로움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의 전기처럼 맑고 들꽃처럼 온화한 미소가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노고산 할머니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단비와 함께 약초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가꾼 산 중턱의 작은 흙집은 이제 온갖 귀한 약초들이 자라는 신비로운 정원이 되었습니다. 단비는 더 이상 신비한 눈을 가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과 사랑을 담아 산신 아가씨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병든 몸뿐만 아니라 병든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앞에 서면 아무리 흉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도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었고, 아무리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이라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어갔습니다. 그녀의 갈색 눈은 사람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해 주었고, 푸른 눈은 나아갈 길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나눠주었습니다. 어느덧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해의 첫 수확에 감사하며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좋고 실한 곡식과 과일들을 정성껏 광주리에 담아 줄을 지어 노고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산신 아가씨에 대한 감사의 제물이었습니다. 단비는 산중턱 가장 높은 바위 위에 서서 자신을 향해 올라오는 끝없는 행렬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고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빛은 황금빛 들판처럼 풍요롭고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려 했던 이들도, 자신을 괴물이라 소리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비의 마음속에는 이제 아무런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따스한 가을볕 아래 단비의 신비로운 두 눈이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깊은 땅의 기운을 담은 갈색 눈에는 풍요로운 대지와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이 담겼고, 맑은 하늘의 지혜를 품은 푸른 눈에는 더없이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버려졌던 한 아이는 마침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잇는 선택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려진 아이가 모두의 존경을 받는 신이 된 이유랍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눈이 그치고 휘영청 밝은 달이 세상을 비추고 있네요. 부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단비의 따스한 생명의 빛이 함께하기를.